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시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마치 두꺼운 수족관 유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 같았다. 4월의 햇살이 거리를 부드러운 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높은 빌딩들은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분주히 움직였다. 사무실 한편에서 한 여인이 배신 증거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삶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45세, 낡은 회반죽처럼 환상이 부서져 내리고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는 나이. 침묵이 지혜가 아닌 굴복임을 깨닫는 나이. 모든 결정을 감정이 아닌 냉정한 계산으로 저울질하게 되는 나이. 이서연은 수년간 고수해온 단정한 머리에서 흘러내린 옅은 갈색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바로잡았다. 최소한의 화장, 회색 비즈니스 정장, 손목에 찬 야은 금장시계. 그녀의 모든 것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래 건설의 재무총괄이사. 그녀가 10년의 삶을 바친 자리였다. 그녀는 이 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부까지 쏟아부었다. 회사는 해마다 성장했고 수백억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거단지, 오피스 빌딩, 쇼핑센터를 세웠다. 이서연은 이 성공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손과 계산, 재무보고서를 붙들고 지새운 수많은 밤 덕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서둘러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어제 저녁, 그녀는 내일 있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분기보고서를 검토하며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숫자가 맞지 않았고 그 즉시 그녀는 경계심을 느꼈다. 이서연은 평생 숫자와 함께 일해왔고 그녀에게 숫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다. 모든 부정확함은 문제를 외치고 있었고 모든 불일치는 설명을 요구했다. 건당 300만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몇몇 큰 금액이 출장비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3월에는 어떠한 출장도 없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모든 주요 회의는 서울 본사에서 열렸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 문서를 찾아보았다.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하고 불쾌해졌다. 제주도의 고급 호텔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 바다가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다. 밀라노, 도심의 스위트룸, 몰타, 해변의 부티크 호텔, VIP 룸, 스파, 레스토랑, 관광. 모든 것이 회사법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결제 서류에는 대표이사 박진우, 바로 그녀의 남편의 서명이 있었다. 이서연은 서류들을 출력해서 차곡차곡 파일에 정리하고 금고를 잠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쓰라린 깨달음 때문이었다.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애써 무시했던 소문들, 회의실에 들어설 때면 시선을 피하던 동료들의 이상한 눈빛들, 박진우가 전화를 받지 않고 중요한 회의라는 진부한 핑계를 대며 자정이 넘어 귀가하던 그 밤들. 박진우는 24년 전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재주를 가진 남자였다. 당시 그는 작은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이었고 그녀는 은행의 재무분석가였다. 그들은 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만났다. 박진우는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쓸데없는 잡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적이고 차분한 젊은 여성인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그는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마치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를 따내듯 확신에 차 망설임 없이 청혼했다. 이서연은 승낙했다. 그들이 파트너로서 한 팀으로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었다. 결혼 초 몇 년간은 정말 그랬다.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다. 진지한 회색 눈을 가진 금발의 남자아이였고 이공계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형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냈고 경제학에 심취했으며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휩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진우는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았었다. 그는 아내와 상의했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녀의 공로를 인정했다. 그들은 다른 회사에서 일했지만 집에서는 업무 상황을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도왔다. 모든 것은 12년 전 그들이 함께 일한 지 몇 년 된 미래건설이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라는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변했다. 프로젝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 박진우는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이서연은 그의 재무 담당 이사가 되었다. 그녀의 경력과 경험을 고려하면 논리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남편의 무언가가 망가졌다. 권력, 성공,
모두의 인정이 독한 술처럼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 성공의 유일한 창조자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아내의 말을 끊고 그녀의 제안을 묵살했으며 공개적으로 그녀의 결정을 비난했다. 집에서는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베푼 것에 감사해야지 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이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스캔들을 일으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계속 일했다. 마지막 1원까지 예산을 맞추고 공급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맺고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아내고 지출을 통제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박진우는 모든 월계관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반년 전 그의 삶에 최아라가 나타났다. 28세, 긴 다리, 화려한 화장, 상사의 어떤 농담에도 곁에 섞인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여자. 그녀가 미래 건설의 마케터 자리를 얻은 것은 전문성 때문이 아니었다. 이서연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어디에서도 1년 이상 머무른 적이 없었다. 추천서는 평범하고 모호했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채용을 고집했고 이서연은 침묵했다. 남편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다퉈서 무엇하겠는가. 변화는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머물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기한이 지난 회의나 중요한 고객 같은 어설픈 핑계를 댔다. 옷장을 새로 채우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다. 어느 날 이서연이 왜 그런 변화가 있냐고 묻자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대표이사야. 그에 걸맞게 보여야 한다고. 당신은 그걸 이해 못해. 어제의 서류들은 모든 것을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제자리에 놓았다. 박진우는 아내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회사 돈을 훔치고 있었다. 남부 협력업체와의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 유럽 건설 경험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며 예약한 몰타의 5성급 호텔, 혁신기술 국제 콘퍼런스 참가라는 명목의 밀라노에서의 호화로운 주말. 이서연은 이 모든 행사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명시된 날짜에는 어떠한 콘퍼런스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최아라의 SNS에는 지리적 위치 정보가 태그된 사진들이 보란듯이 올라와 있었다. 몰타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그녀, 밀라노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그녀,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에서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 이서연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깊이 잠들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들을 깨웠다. 지훈이는 경제학과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그 이유는 몰랐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냉기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가 아침 식사 중에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다. 괜찮아. 아들 이서연이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8시 30분에 그녀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진우는 보통 10시쯤 나타났다. 대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를 좋아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깨끗한 종이를 꺼내 사직서를 썼다. 짧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재무총괄 이사직의 사직을 신청합니다. 서명. 날짜 4월 17일 10시 5분. 그녀는 박진우의 사무실이 있는 8층으로 올라갔다.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와 짙은 생나무로 만든 육중한 책상이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졸업장, 자격증, 유력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권력과 정당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가 들어왔을 때 눈길조차 들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타이핑을 계속하며 무심하게 던졌다. 이서연은 말없이 서류가 든 파일을 그의 앞에 놓았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파일을 열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은 짜증, 그리고는 감추지 못한 불안감.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금속성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지난 6개월간 당신의 지출 보고서야. 이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유흥에 쓰인 회사 돈의 당신 정보랑 모든 것이 문서로 증명되어 있어. 청구서, 영수증, 카드 내역서까지. 박진우는 파일을 거칠게 닫아 책상 위로 내던졌고 몇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는 마침내 아내를 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탐정 놀이라도 하는 건가? 검사라도 된 것 같아. 이 비용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정당해. 출장, 협상, 접대비. 이게 바로 비즈니스라는 거야? 당신은 최고 수준의 대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군.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이서연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회사 자금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기죄에 해당해. 주주들은 자신들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어? 박진우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섰다. 내가 감히 날 협박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누가 여기 대표인지 잊었어? 누가 결정을 내리지? 누가 내 월급에 서명하는지 잊었냐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직위, 내 지위, 내 돈, 전부 내 공이야. 내가 널 밀어줬다고. 이서연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될 그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넌 언제나 내 성공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박진우는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팔을 휘저으며 계속했다. 내 재능 때문에, 내 머리 때문에 이사가 된 줄 알아? 아니, 자기야. 내가 내 아내니까. 그게 나한테 편하고 이득이니까? 넌 내 경력의 부속품이야. 장식품이라고. 감히 나한테 뭘 하라고 지시한다면 넌 자유야? 넌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몇 초간 이서연은 침묵했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녀와 이 남자를 아직 연결해주던 마지막 가느다란 실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남편 앞 책상에 놓았다. 사직서는 이미 썼어. 그녀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서명해. 박진우는 종이를 움켜쥐고 되는 대로 휘갈겨 서명한 뒤 다시 던졌다. 잘 됐네. 꺼져. 내 고발장 쪼가리들도 챙겨가. 검찰에 가든 마음대로 행운한 상관없으니까. 이서연은 사직서를 집어들고 서류 파일도 챙겼다. 문으로 돌아서서 한 걸음 내디뎠다가 문득 멈춰섰다. 천천히 뒤돌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길고 주의 깊은 시선이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의 차분한 확신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거의 슬프게 미소 지었다.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과 작별하는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박진우 씨.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박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경멸적으로 콧방귀를 끼며 바라보다가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자신을 비판하고 사생활에 코를 들이미는 여자를 불필요한 짐을 덜어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는 그날이 대표이사 의자에서 보내는 마지막 평온한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24년간 그토록 경멸했던 그 그림자가 머지않아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힘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서연은 오전 10시 30분에 미래 건설 건물을 나섰다. 봄 햇살이 눈부셨다. 공기는 신선했다. 도시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주위는 활기로 넘쳤지만 이서연은 마치 고요의 거품 속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8년 된 날 같지만 완벽하게 관리된 자신의 소형 세단에 올라탔다. 집이 아닌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김은숙 씨는 도시 외곽 조용한 동네의 낡은 벽돌 건물 3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다. 69세였지만 더 젊어 보였다. 흰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눈에는 생생한 지성과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다. 평생을 회계사로 일했다. 이서연이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웠다. 김은숙 씨는 운명을 탓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엄격하고 공정하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며 일했다. 이서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문을 열었다. 서연아, 들어오렴. 그녀는 딸을 집 안으로 들였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아는 것 같았다. 이서연은 늘갓 우려낸 차와 직접 구운 과자 냄새가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저 퇴사했어요. 박진우 씨가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그녀가 내뱉듯 말했다. 김은숙 씨는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르고 과자가 담긴 그릇을 식탁에 놓은 뒤 딸의 맞은편에 앉았다. 드디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래 기다렸단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이서연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독일에 사촌 언니가 있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곳으로 갔다고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김은숙 씨는 생각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이름은 혜진이었어. 거기서는 힐다라고 불렸지. 나보다 3살 위였어. 똑똑하고 아름답고 의지가 강했지. 젊었을 때 통역사로 일하다가 독일 사업가 라자르 크론베르크를 만났어. 그가 70년대에 사업차 서울에 왔을 때였지.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혜진이는 그를 따라 독일로 갔어. 라자르는 건설 사업을 했고 큰 회사를 일궜단다. 힐다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이는 10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 그 후로 아이는 없었지. 힐다는 8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라자르는 지금 72세야. 혼자서 집에서 지주회사를 관리하고 있단다. 왜 한 번도 제게 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라자르가 부탁했기 때문이야. 김은숙 씨는 딸의 손을 잡았다. 힐다가 죽은 후 그는 몇 번 한국에 왔었어. 나를 만나고 내 사진도 봤지? 내가 힐다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구나. 그는 12년 전 내가 그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재무에 정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이름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 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단다. 이서연은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언장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슨 유언장이요? 라자르는 미래 건설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어. 김은숙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최대 주주야. 그리고 유언장에 따라 그가 사망하면 그의 모든 주식은 너에게 상속된단다. 이서연 주위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회사에 해외 대주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는 그들의 대리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부 사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건 대표이사와 법무팀의 소관이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박진우가 알게 되어 널 이용하기 시작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김은숙 씨는 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라자르는 박진우가 야심차고 그리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내가 미래의 상속 재산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경력을 쌓길 바랐어. 누구도 내가 인맥 덕분에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게 말이야. 이제는요. 이제 때가 된 거지. 김은숙 씨는 일어나 찬장에서 서류가 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어젯밤 라자르에게 보안팀으로부터 회사 상황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어. 그가 내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더구나.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이서연은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사본, 미래 건설의 정관, 주주 명부, 공증된 유언장, 그리고 번역본이 첨부된 독일어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라자르는 지난 몇 년간 어머니를 통해 그녀의 경력을 지켜봐왔으며 그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썼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친 사업에 합당한 후계자로 본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그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미래 건설의 대표가 되길 원해. 김은숙 씨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긴급 주주총회가 열릴 거야. 라자르는 독일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거고 두 번째 대주주인 강동욱 씨, 지분 30%를 가진 그분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어. 그는 라자르를 지지하고 박진우 씨는요. 박진우는 겨우 10%야. 무언가를 결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 이서연은 파일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봄의 도시가 소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생각은 먼 곳에 있었다. 24년간 그녀는 박진우의 아내였다. 24년간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증명하고 굴욕과 오만을 견뎠다. 그리고 이제 운명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꿀 기회를 주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죠? 넌 해낼 거야. 김은숙 씨가 딸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니까. 저녁 6시, 이서연은 미래 건설 건물 9층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 벽에 걸린 프로젝터가 있는 거대한 방이었다. 이곳에서 주주들은 분기마다 모여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핵심적인 결정을 내렸다. 오늘 회의실에는 그녀를 제외하고 단 4사람만 있었다. 테이블에는 강동욱 씨가 앉아 있었다. 48세의 남성으로
짙은 머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있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전문가의 예리한 시선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생산 부문을 책임졌으며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미래건설은 단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도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옆에는 서류 파일을 든 나이든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의사록 공증을 위해 초대된 공증인이 있었다. 벽의 대형 스크린에는 라자르 크론베르크의 얼굴이 떠 있었다. 흰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이서연을 따뜻함과 인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똑똑하고 생기 있는 눈. 이서연 씨, 그가 약간의 독일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군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크론베르크 회장님. 이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러울 것 없어요. 라자르가 미소 지었다. 나는 12년 동안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을 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강동욱 씨가 이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와 라자르 회장님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가 당신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일 겁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의 업무를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더 빨리 발전하는 것을 막았던 유일한 장애물은 박진우와 그의 자만심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어디 있나요? 이서연이 물었다. 그도 주주인데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1시간 전에 통지를 보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90%가 모였으니 충분합니다. 화면 속 라자르 크론베르크가 자세를 바로 했다. 시작합시다. 그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미래건설 긴급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독일에서 공증된 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라자르 크론베르크 씨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이서연 씨에게 양도하는 건입니다. 강동욱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강동욱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의사록에 기록하시오. 라자르가 공증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안건은 회사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박진우 씨를 해임하고 이서연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합시다. 찬성하시는 분? 찬성. 강동욱이 말했다. 찬성. 라자르가 말했다. 이서연 이사님.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미 서명하신 증여 계약서에 따라 이사님의 60% 지분도 찬성표로 간주됩니다. 이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영화처럼 빠르고 명확하고 감정 없이 진행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라자르가 선언했다. 내일부터 이서연 씨가 미래 건설의 대표이사입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하여 모든 주주와 등기 변경을 위해 세무당국에 발송하시오. 변호사와 공증인은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강동욱은 일어나 이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대표이사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 일이 많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강하고 따뜻하고 믿음직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믿음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라자르 크론베르크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넌 이미 보답했어. 서연아, 그가 말했다. 지난 세월 동안 꺾이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내 남편처럼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힐다가 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내가 자랑스럽단다. 저녁 7시 30분 이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지훈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요리를 좋아했다. 요리는 그를 차분하게 하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 그가 발소리를 듣고 물었다. 아빠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해외 출장 갔고 일주일 동안 전화 안 될 거라고요. 급한 일 있으면 메신저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사무실에 있었어. 이서연이 식탁에 앉아 구두를 벗었다. 지훈이는 접시를 식탁에 놓으며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진지하게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이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나를 해고했어?
나를 자기 성공의 그림자라고 불렀지? 내가 이룬 모든 게 자기 덕이라고 했고, 하지만 그는 내가 미래 건설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주총회가 열렸지. 박진우 씨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 새로운 대표는 나야. 지훈이는 몇 초간 들은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침내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신 거네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가 엄마를 부당하게 대하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하는 걸 봤어요. 아빠가 부끄러웠어요. 지훈아. 아니에요. 엄마, 들어보세요. 아들이 맞은편에 앉았다.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시니까요. 엄마는 항상 그분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정직했어요. 이제 엄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갖게 되어 기뻐요. 이서연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 키가 크고 어른스럽고 나이보다 현명한 아들을 껴안았다. 고마워, 아들. 그녀가 속삭였다. 내 지지가 정말 필요했어? 일주일이 지났다. 박진우의 새로운 날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계획대로 정부와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이것을 파리에서 열린 있지도 않은 콘퍼런스 출장으로 처리할 작정이었다. 최아라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박진우는 아내와 함께 사는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아침 10시에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없었다. 박진우는 현관에 여행 가방을 던져두고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정장을 입었다. 맞춤 제작한 짙은 회색의 이탈리아 정장이었다. 값비싼 시계를 차고 머리를 정성껏 손질했다. 이제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사무실에 나타날 것이다. 11시. 그는 집을 나와 2년 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구입한 검은색 SUV에 올라타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최아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응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다시 신호음만 가다가 자동응답기로 넘어갔다. 이상했다. 그는 입구에 있는 자신의 익숙한 자리에 주차했다. 대표이사라고 쓰인 표지판은 아직 울타리에 걸려 있었다. 박진우는 건물로 들어가 로비의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출입증을 개찰구에 댔다. 빨간 불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 번 댔다. 또다시 빨간 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중얼거리며 경비원에게 돌아섰다. 이봐요. 내 출입증이 안 먹히는데 무슨 일이죠? 경비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박진우가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박진우 씨 맞으십니까? 그가 공식적인 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의 출입증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박진우에게 건넸다. 신임 대표이사님의 지시입니다. 회사 구역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무단 침입 시도 시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박진우는 종이를 펼쳤다. 미래건설의 공식 서식, 직인, 그리고 서명. 이서연 대표이사.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마치 그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박진우 씨는 회사 사무실 구역, 모든 생산시설 및 현장 출입을 금함. 사무실의 개인 물품은 5영업일 이내에 보안팀을 통해 전달될 것임.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박진우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말을 쥐어짰다. 내가 이 회사 대표이사라고요? 대표이사였습니다. 경비원이 차분하게 정정했다. 명령에 따라 당신은 주주총회 결의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신임 대표는 이서연 님입니다. 자진해서 건물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랑 얘기 좀 해야겠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갈라졌다. 당장 이리 불러와. 이서연 대표님은 회의 중이시며 당신과 만날 의사가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건물을 떠나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우는 경비원을 보았다. 그는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는 2배는 넓었으며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몇 초간 박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서 있다가 급히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다퉜다. 박진우는 분노와 무력감이 속에서 자신을 찢어놓는 것을 느끼며 건물에서 나왔다. 계단에서 그는 보안팀장인 조태식과 마주쳤다. 54세의 남자로 박진우가 직접 채용한 사람이었다. 조 팀장, 얘기 좀 합시다. 박진우는 친근한 어조를 취하려 애썼다. 건물에 못 들어가게 하네요. 새로 온 경비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오해라는 거 알잖아요. 좀 도와줘요. 조태식은 멈춰서서 박진우를 길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박 대표님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보안 분야에서 30년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과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죠.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훔쳤고 거짓말했고 직원들이 입 다물도록 협박했죠. 제가 3개월 동안 당신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만약 이서연 대표님께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모든 걸 경찰에 넘겼을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당신 아내분께 고마워하세요. 아내분께서 당신을 감옥행에서 구해준 겁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다. 박진우는 계단에 홀로 서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바로 공포였다.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차에 타서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진정하려 애썼다. 숨이 가빴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이건 악몽이야. 사실일 리가 없어. 그는 전화기를 꺼내 다시 최아라에게 걸었다. 이번에는 5번째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졸리고 불만스러웠다. 아라씨, 나야. 박진우는 빠르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 우리 만나야 해, 당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침묵. 너무 긴 침묵이었다. 저기, 진우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묻어났다. 방금 전화 와서 들었는데 당신 잘렸다며. 더 이상 대표가 아니라고. 사실이야? 그건 실수야. 그가 거의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오해야.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그냥 당신의 지지가 필요해. 지금.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짧은 비웃음. 있잖아. 진우씨. 내가 생각해봤는데 최아라는 이제 차분하고 거의 무관심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돈과 권력이 있을 때 함께였어. 당신은 나한테 여행, 선물, 화려한 삶을 약속했지. 근데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쉰줄에 들어선 평범한 백수 아저씨일 뿐이라고. 그런 당신이 나한테 왜 필요하겠어? 아라씨.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박진우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잖아. 우리 함께 많은 일을 겪었잖아. 겪었다고 그녀가 웃었다. 우린 반년 동안 같이 잤어. 당신은 회사 돈으로 나를 휴양지에 데려갔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진우씨 비즈니스였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끝났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뚜뚜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차 안에서 앞에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직장, 정부, 지위, 존경.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집으로 갔다. 이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따져 물을 작정이었다. 저녁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서연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 아내와 아들의 대화. 그들은 함께 돌아왔다. 박진우는 헝클어진 머리에 붉어진 얼굴, 광기 어린 눈으로 현관으로 뛰쳐나왔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내 등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꾸민 거냐고. 내 회사를 훔쳐갔어.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서연이 몸을 곧게 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합법적인 근거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주총회는 당신이 경영자로서 무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무능하다고. 박진우는 머리를 감쌌다.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어. 내가 이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내가. 당신은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이서연이 딱딱하게 말했다. 정부에게 돈을 썼고 법을 어겼죠. 주주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10%에 반대하는 90%의 표였죠. 당신 의견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이 수척해졌다.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이럴 순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서연은 가방에서 가지고 온 주주총회 의사록을 꺼냈다. 보안팀은 당신의 출입증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당신 사무실은 봉인되었고요. 개인 물품은 일주일 내로 전달될 겁니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될 거예요. 박진우는 아내에게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증오,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음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나한테 복수한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뭐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그림자였다는 것 때문에? 이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니요. 진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가 되기를 그만둔 것뿐이에요. 알고 보니 저에게도 저만의 빛이 있더군요. 당신이 그저 지난 세월 동안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녀는 남편을 그의 환상이 무너진 채로 남겨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다음 3일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박진우는 이사진, 회사 파트너,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애썼다. 모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갑고 짧게 대답했다. 미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하기 곤란해 권력을 잃은 사람과 엮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주주총회 결정을 뒤집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두 손을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공증된 증여는 한국에서도 인정됩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당신의 10% 의결권은 나머지 90%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박진우는 강동욱을 만나려고 시도했다. 그는 동의했지만 만남은 정확히 10분간 지속되었다. 강동욱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박진우를 차갑고 거의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복귀를 지지하길 바라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이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한 후에, 당신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 여자를 모욕한 후에, 미래 건설을 당신의 개인적인 밥통으로 만든 후에, 그건 전부 날조야. 이서연이 그냥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박진우는 방어하려 애썼다. 나는 서류를 봤소. 박진우 씨, 강동욱이 일어나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청구서, 영수증, 서신들, 보안팀이 조사를 진행했소. 당신은 반년 동안 회사에서 거의 3억 원을 훔쳤더군. 이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형사 고발을 주장했을 거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그냥 문 밖으로 내쫓기로 결정했지. 가볍게 끝난 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박진우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공동 소유의 집으로 이사했다. 일주일 후 박진우는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받았다. 이서연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그녀의 요구는 명확했다. 그녀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갖고 그는 10년 전 공동 소유로 취득한 도심의 방 2개짜리 아파트와 차를 갖는다. 그녀는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성인이었고 학교에 다니며 일하고 있었다.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 그냥 이혼이었다. 박진우는 조건 재검토를 요구하고 회사 주식 분할을 주장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설명했다. 주식은 증여를 통해 이서연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닙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재판은 반년 동안 이어졌다. 6개월 동안 박진우는 병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서연이 돌아올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라고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한 번은 그가 사무실 출구에서 그녀를 붙잡고 팔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빠르고 절박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다 바로잡을게. 회사에 돌아가서 제대로 행동할게. 최아라랑도 헤어질게. 당신은 이미 최아라 씨와 헤어졌어요. 이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팔을 빼냈다. 당신이 돈과 권력을 잃었다는 걸 알자마자 그녀가 당신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건 바로잡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우 씨, 내가 지쳤다는 것에 대한 얘기죠. 24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지지하고 참고 용서했죠. 그런데 당신은 나를 그림자라고 여겼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그녀는 차에 타고 떠났다. 박진우는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이혼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판사는 혼인을 해소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이서연에게,
도심의 방 2개짜리 아파트와 그의 차는 박진우에게. 추가적인 지급은 없었다. 박진우는 서류에 서명하고 법원 건물을 나와 전화기를 켰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0통, 대출금 연체에 대한 은행의 메시지 3통,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저축은 기껏해야 2달 치였다. 일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이사 경력을 명시하여 20개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 3곳에서 연락이 왔다. 2 회사는 면접 후 거절했다. 그의 소통 방식, 말을 끊는 습관,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3번째 회사인 중소건설회사는 자재부장직을 제안했다. 대표도, 이사도 아닌 그냥 부장이었다. 월급은 이전에 받던 것의 3분의 1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진우는 동의했다. 첫 근무일은 회사의 여성 대표 50세, 강하고 까다로운 가 회의를 주재하고 규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총애받는 직원이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일합니다. 상하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말하세요. 원망 없이 헤어집시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는 명령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결정에 반박했고 대표가 무능하다고 여겼으며 지시를 무시했다. 회의에서는 말을 끊고 자신의 비전을 주장하며 발전 계획을 비판했다. 3개월 후 그는 대표실로 불려갔다. 박진우 부장님, 여자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 팀에 맞지 않습니다. 팀워크를 할 줄 모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갈등을 만듭니다.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해고할 수 없소.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나는 20년 경력이 있소? 대표이사 경력 말이죠. 그녀가 명확히 했다. 하지만 부하 직원으로서의 경험은 아니군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바로 부하 직원입니다. 당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헤어집니다. 당신은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는 인사과에서 서명하세요. 박진우는 현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일도 없고 돈도 없다. 대출은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무언가 해야 했다. 그는 도심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팔았다.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 돈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 2채를 샀다. 한 채에서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새를 놓았다. 임대 수입은 최소한의 생활비, 즉 식비, 공과금, 교통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에만 충분했다. 박진우는 모든 것에서 절약하기 시작했다. 할인 상품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레스토랑과 헬스클럽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값비싼 정장들은 옷장에서 쓸모없이 걸려 있었다. 입고 갈 곳이 없었다. 새로운 일은 찾지 않았다. 자존심이 낮은 임금의 직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높은 직책에는 그를 뽑아주지 않았다. 지인들이 무엇을 하며 지내냐고 물으면 박진우는 꾸며낸 태평함으로 대답했다. 아, 나 이제 임대 사업가야. 부동산 세놓고 편하게 살아. 사무실에 번잡함도 없고 완전한 자유지. 하지만 밤에 외곽의 작은 아파트 좁은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보며 한 가지만 생각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지만 박진우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성공의 그림자라고 불렀던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또 다른 근무일 아침 9시, 이서연은 대표이사 의자에 앉았다. 얼마 전까지 박진우의 것이었던 8층 사무실은 그녀를 고요함과 넓은 공간으로 맞이했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짙은 색나무로 만든 육중한 책상, 비즈니스 서적이 꽂힌 책장이 있었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녀는 이곳에 수백 번 와봤지만 항상 방문객으로서, 부하 직원으로서였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영역, 그녀의 책임,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분한 자신감과 명확한 이해만이 있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놓여 있었다. 회사는 변화가 필요했고 새로운 접근 방식,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부족했던 정직과 투명성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이서연은 보안팀장 조태식을 불렀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옆에 끼고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대표님이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지난 2년간 박진우 전 대표의 재무비리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약 3억 원의 회사 자금이 횡령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허위 출장, 과도한 접대비,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돌려준 가짜 공급업체 계약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증거는 대화 녹음, 서신,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이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속에서 후회의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다. 2년간 3억.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며 이론까지 맞추고 있을 동안 남편은 자신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태연하게 회사 돈을 훔치고 있었다. 이서연 대표님,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조태식이 이서연을 쳐다보았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이 일을 덮을까요? 이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저울질했다. 신고하면 스캔들이 터지겠죠. 회사 평판이 손상될 거고요. 고객들은 우리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할 테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의는 처벌을 요구하죠. 이서연은 의자에서 몸을 곧게 펴고 파일을 닫았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미래 건설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신고하지 않겠지만 모든 증거는 보관할 겁니다. 만약 박진우 씨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비방을 퍼뜨리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서연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지난 3년간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급업체, 하청업체, 파트너들. 만약 박진우 씨가 공개적으로 훔쳤다면 누군가 그를 도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조태식이 일어섰다. 2주 안에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가 나가자 이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은 직원, 파트너, 고객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거의 같은 내용을 쓰고 있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지도 아래 회사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말들 뒤에는 경계심 어린 기대가 숨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녀가 잘 해낼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서연은 알았다. 빠르고 눈에 띄는 결과가 필요했다. 경영진 교체가 재앙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3일 후 그녀는 모든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전체 회의를 열었다. 생산, 재무, 법무, 마케팅, 인사부장 등 20명이 회의실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감추지 못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전임 대표의 아내였고 그의 부하였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녀가 전문성이 아니라 연줄로 직위를 얻었음을 의미했다. 이서연은 이 생각을 불식시켜야 했다. 그녀는 칠판 앞에 서서 프로젝터를 켰다. 동료 여러분, 이 그녀가 차분하게 시작했다. 경영진 교체는 항상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실 테니 제 업무 원칙을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모든 재무 결정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문서화될 것입니다. 어떠한 회색 거래나 리베이트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모든 직원은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도가 아닌 전문적인 자질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화면에 그래프, 숫자, 표가 나타났다. 이서연은 지난 3년간의 회사 실적 분석을 보여주었다. 어디에 실패가 있었고 어디에 놓친 기회가 있었으며 어디에 비효율적인 계약이 있었는지. 우리는 부서 간의 협력 부족으로 이익을 잃고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생산부서는 마케팅 부서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모릅니다. 재무부서는 왜 예비 자재를 구매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법무팀은 새로운 계약에 대해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이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작정입니다. 그녀는 모든 부서장의 주간 회의를 도입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각 대형 프로젝트마다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했다. 회의적인 태도는 점차 관심으로 바뀌었다. 질문 있습니다. 50대 남성인 생산부장이 손을 들었다. 박진우 전 대표는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취소했죠.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이서연이 명확하게 대답했다. 만약 생산부장님께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묵살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성을 입증하고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만약 결정이 논리적이고 회사의 이익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지지할 겁니다. 제 임무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서연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당신이 회사를 이끌게 되어 기쁩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매우 중요했다. 다음 몇 달은 끊임없는 업무로 변했다. 이서연은 아침 8시에 사무실에 와서 저녁 9시에 퇴근했다. 계약을 검토하고 파트너들을 만나고 생산 공정을 파고들고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강동욱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건설 현장 감독, 하청업체 관리 등 기술적인 문제를 맡았다. 그들은 빠르게 공통 언어를 찾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강동욱은 이서연보다 3살 많은 48세였고 그중 30년을 건설에 바쳤다. 키는 크지 않지만 다부진 체격의 짧은 머리에 새치가 희끗했고 주에 깊은 갈색 눈을 가졌다. 그는 이혼했고 자녀는 없었으며 일에만 매달려 살았지만 동시에 들을 줄 알았고 지지할 줄 알았으며 제때 침묵할 줄 알았다. 이서연은 그에게서 박진우에게 그토록 부족했던 전문성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다. 어느 늦어름 날 그들은 대형 현장의 자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마침내 일을 끝냈을 때는 이미 밤 11시였다.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강동욱이 제안했다. 분명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요. 이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배에서 배신하듯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마 당신 말이 맞나 보네요. 그들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가서 간단한 음식, 샐러드, 따뜻한 요리, 차를 주문했다. 창가에 앉았고 그 너머로는 밤의 도시가 소란스러웠다. 서연 씨, 강동욱이 잠시 침묵하다가 생각을 가다듬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해내고 계십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요. 그 누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고마워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저는 자주 의심해요.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해냈을 겁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다. 당신은 전문가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당신은 24년간 당신을 억압하고 당신의 공로를 깎아내린 사람과 살았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신의 순간을 기다렸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빠르고 단호하고 현명하게 행동했죠. 그건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서연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있었다. 있잖아요. 동욱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혼이 성립되면 공허함을 느낄까 봐 두려웠어요. 24년의 삶이 헛되이 사라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도감을 느껴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벗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강동욱이 미소 지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군요. 그들은 차를 다 마시고 계산하고 거리로 나왔다. 따뜻한 8월의 저녁이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드문드문 행인들이 지나갔다. 강동욱은 이서연을 차까지 바래다주고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동욱 씨, 그리고 저녁 식사와 지지,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차를 몰고 떠났다. 그는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느꼈다. 가을의 미래건설은 새로운 지역의 오피스 센터와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2개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이익은 작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서연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핵심 전문가들의 급여를 인상했다. 사람들은 더 큰 열정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팀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 상사에 대한 두려움 대신 존경과 발전하려는 의지가 생겨났다. 11월에 강동욱은 이서연을 클래식 음악회에 초대했다. 그녀는 그런 제안을 예상치 못해 놀랐지만 동의했다. 그들은 콘서트홀에 앉아 차이콥스키를 들었다. 그리고 이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콘서트가 끝난 후 그들은 강변을 걸었다. 이미 늦가을이었다. 강에서는 찬 기온이 느껴졌지만 이서연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서연 씨, 강동욱이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최근에 이혼을 겪었다는 걸 압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된다면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이서연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동욱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저도 당신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보지 않아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강변에 서서 어두운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 다 이것이 무언가 새롭고 진정한 것의 시작임을 이해했다. 이서연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지훈이가 부엌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미래건설에서 신입 재무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아들을 밀어주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지훈이는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왠지 행복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랐다. 응, 아들. 있었어. 이혼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막 시작된 거야? 지훈이가 미소 지었다. 강동욱 부사장님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 이서연이 놀랐다. 엄마, 저 눈뜬장님 아니에요. 그가 웃었다.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기뻐요. 강 부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엄마에게 어울리는 분이죠. 이서연은 식탁 너머로 몸을 기울여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 내 의견이 중요해.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일, 계획,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서연은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짜여 있는지 생각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녀는 오만한 대표의 아내였고 그의 성공의 그림자였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가 대표이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자이며 품위 있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여성이었다. 1년 후 이서연과 강동욱은 결혼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지훈, 김은숙, 몇몇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다. 과시나 허세 없이 그저 적절한 때에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이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이서연의 지도 아래 미래건설은 전국적인 수준으로 도약했고 세계 도시에 지사를 열었으며 직원을 2배로 늘렸다. 라자르 크론베르크는 독일에서 성공을 지켜보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조카를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지훈이는 점차 전문적으로 성장했다. 신입 분석가에서 선임 분석가로 그 다음에는 재무이사 대리로 승진했다. 그는 언젠가 회사를 이끌도록 준비되고 있었다. 이서연은 아들에게서 박진우에게 없었던 자질, 즉 겸손, 근면, 경청하는 능력을 보았다. 삶은 제자리를 찾았다. 조화롭고 의미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서연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성공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었다. 박진우가 이서연을 자신의 성공의 그림자라고 부른 그 4월의 날로부터 3년이 흘렀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바꾼 3년이었다. 이서연은 8층에 있는 바로 그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숫자는 만족스러웠다. 이익은 작년 대비 45% 증가했다. 2개의 새로운 대형 계약, 4번째 지사 개설. 미래건설은 지역의 선도적인 건설회사 중 하나로 변모했다. 투자자들은 신뢰했고 고객들은 다시 찾아왔으며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48세였다. 옅은 갈색 머리에 새치가 막 보이기 시작했다. 눈가에 옅은 주름이 나이를 말해주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권위를 긴장 없이 가볍게 행사하는 법을 배웠다. 권위로 누르는 대신 모범으로 영감을 주고 명령하는 대신 방향을 제시했다. 등 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지훈이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다부진 26세의 남성으로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머리 스타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3년간 일했다. 신입 분석가에서 재무이사 대리까지의 길을 걸었다. 어떠한 특혜도 없이 오직 전문성과 끈질긴 노력뿐이었다. 이서연 대표님, 그가 서류 파일을 책상에 놓았다. 해피선샤인 주거단지 프로젝트의 최종 정산서입니다.
예산 초과 없이 기한 내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발주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서연은 파일을 열어 숫자를 훑어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일처리네요. 팀 전체에 감사를 전해주세요. 전하겠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오늘 아버지를 봤어요. 슈퍼마켓에서 우연히요. 할인 상품을 사고 계셨어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이서연은 아들에게 시선을 들었다. 얘기했니? 인사는 드렸어요. 근데 핸드폰만 쳐다보시더라고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부끄러운 거겠지.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 앞에서 부끄러운 거겠지? 모두 앞에서요. 엄마, 가끔 생각해요. 아빠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모든 게 다르게 풀렸다면요. 이서연은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다. 아니, 지훈아.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압박 아래서만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조차 변하지 않아. 내 아버지는 후자야. 그는 여전히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고 자신이 배신당하고 속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정직한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직한 질문이었다. 안타까워 그녀가 인정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더 나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아. 나는 그에게 24년을 주었고 참고 용서하고 지지했어. 그걸로 충분했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저는 하청업체와 회의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저녁에 들를게요. 그래. 아들이 나가자 이서연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저기 어딘가,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박진우가 살고 있다. 그녀가 거의 사반세기 동안 삶을 공유했던 사람, 그녀를 그림자라고 불렀던 사람, 이제는 자기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사람. 박진우는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대기업 대표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건설 박람회에 대한 보도였다. 카메라는 밝고 현대적이며 시선을 끄는 미래 건설의 부스를 비췄다. 그리고 그 옆에 이서연이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남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강동욱이 있었다. 그들은 조화롭고 자신감 있고 성공적으로 보였다. 박진우는 TV를 끄고 리모컨을 벽에 던졌다. 50세 인생의 절반이 지났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외곽의 원룸 아파트, 푼돈에 새놓는 두 번째 아파트, 최소한의 수입, 직업의 부재, 잃어버린 존경. 그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진우는 마지못해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 되십니까? 비즈니스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만. 헤드헌팅 에이전시 커리어 로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실 만한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무역회사의 구매부 차장직입니다.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박진우는 한때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 500만 원을 제한받고 있었다. 마치 구걸처럼. 관심 없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좁고 답답하고 값싼 가구로 채워진 방의 창문은 개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노는 마당을 향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공원이 보이는 도심의 넓은 아파트에 살았다. 비싼 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이제 그는 냉장고로 다가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요거트, 값싼 소시지, 빵, 우유 한 팩을 열었다. 박진우는 요거트를 집어 열고 창가에 서서 통째로 먹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3년 동안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기억 속에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실수를 찾았다.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서연 탓이야. 그녀가 그를 속였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겼으며 모든 것을 피해자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라자르 크론베르크를 조종했고 강동욱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그의 인생을 파괴했다. 박진우는 빈통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손으로 입을 닦았다. 아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 단지 세상이 불공평했을 뿐이다. 단지 사람들이 은혜를 몰랐을 뿐이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였다. 최아라. 박진우는 놀랐다. 그녀는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여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안녕,
진우 씨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불확실했다. 잘 지내? 그럭저럭 그가 거짓말했다. 살아, 일하고, 침묵. 그러고 나서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저기, 도움이 좀 필요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 안에 갚을게. 정말로. 박진우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아라 씨, 솔직히 말해서 나 200만 원 없어. 나한테는 돈이 아예 없어. 아파트 새놓은 수입으로 살아.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침묵. 그러고 나서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다. 알았어.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 뚜뚜뚜.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박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응시했다. 이게 전부다. 심지어 전 정부조차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빈 껍데기니까. 같은 날 미래 건설 사무실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넓은 홀, 화려하게 차려진 테이블, 수백 명의 사람들, 직원들, 파트너들, 고객들. 무대에서는 공연이 펼쳐지고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이 넘쳤다. 이서연은 깊은 와인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있었다. 30년. 그것은 하나의 시대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홀은 주에 깊게 들었다. 이 시간 동안 회사는 상승과 하강, 위기와 승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매일 자신의 노동, 지식, 마음을 공동의 목표에 쏟아붓는 사람들. 여러분의 헌신, 전문성, 미래 건설에 대한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건설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건설할 것입니다.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강동욱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 정말 멋졌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멋졌죠에 그녀가 정정했다. 이건 우리 공동의 공로예요. 옆에 샴페인 잔을 든 지훈이가 나타났다. 엄마, 독일 회사 대표분이 오셨어요.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세요? 안내해드려. 이서연은 자세를 바로 하고 비즈니스적인 표정을 지었다. 저녁은 협상, 건배, 축하로 이어졌다. 이서연은 가벼운 피로감을 느꼈지만 많은 일을 해냈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의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밤 11시, 행사가 끝났다. 이서연과 강동욱은 밖으로 나왔다. 따뜻한 5월의 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도시는 불빛으로 빛났다. 피곤해? 강동욱이 물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하게. 그들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이서연은 창밖을 보며 지난 세월을 생각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해낼 수 있을지 얼마나 의심했는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부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었음을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또 반년이 지났다. 가을 아침, 이서연은 독일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라자르 크론베르크는 중병에 걸렸다고 알렸다. 의사들은 그에게 기껏해야 반년의 시간을 주었다. 그는 마지막 지시를 전달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서연은 3일 후 독일로 날아갔다. 강동욱이 함께 갔다. 그는 그런 순간에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작은 도시에 도착해 차를 빌려 주소지로 향했다. 라자르는 외곽의 큰 집에 살았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2층짜리 건물이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벽난로 옆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의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눈은 살아있었다. 서연아, 그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널 보니 정말 기쁘구나.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서연이 조용히 말하며 옆에 앉았다. 의사들도 틀릴 수 있어요. 의사들은 틀리지 않아. 라자르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나는 긴 삶을 살았어. 회사를 세우고 아들과 아내를 잃었지만 내 뒤에 유산을 남겼지. 내가 시작한 일을 이어받았고 내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해냈어. 그들은 1시간 동안 대화했다. 라자르는 힐다에 대해, 아들에 대해,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신을 믿어주었던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며 들었다. 떠나기 전
라자르는 그녀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건넸다. 독일 회사의 지분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재산이 이서연에게 상속되었다. 그녀는 국제적인 지주회사의 소유자가 되었다. 책임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작별 인사로 말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2개월 후 소식이 왔다. 라자르 크론베르크가 잠자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고. 조용하고 평온하게 고통 없이 이서연은 장례식에 날아가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과 작별했다. 또 2년이 지났다. 이서연은 50세가 되었다. 지훈이는 재무부서를 이끌었고 회사의 핵심 경영진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5년 후 대표이사직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동욱과 이서연은 여전히 함께 미래 건설을 이끌며 결정을 함께 내렸다. 박진우는 여전히 외곽의 원룸 아파트에 살았다. 일은 여전히 찾지 못했거나 원하지 않았다.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모든 것에서 절약했다. 지인들을 만나면 꾸며낸 무심함으로 말했다. 나는 임대 사업가야. 불로소득으로 살지. 사무실의 번잡함에서 자유로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실패자였다. 자신의 오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는 큰 광고판을 지나 길을 걷고 있었다. 광고판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래 건설 대표이사 이서연. 옆에는 슬로건이 있었다.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박진우는 멈춰서서 그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림자였다. 자신이 될 수 있었지만 되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 박진우는 광고판에서 등을 돌리고 계속 걸어갔다. 어두운 거리를 부슬비를 맞으며 완전히 혼자서. 인생은 그 나름대로 공평하다. 각자는 자신이 받을 만한 것을 받는다. 이서연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존경, 사랑, 성공을 얻었다. 박진우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독과 가난을 얻었다. 그림자는 빛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